자,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멕시코시티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는 후아레스 병원에 대한 괴담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아주 미스터리하게도 병원에서 이것을 본 사람은 다음날 건강이 갑자기 회복됐다고 하는데요. 좋은 거 아니야? 완전 좋은 건데? 그러니까 형 좀 많이 보고 와야겠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저 나라는 아무래도 카톨릭 국가니까 무슨 뭐 성모상이나 무슨 뭐 예수님이나 뭐 이런 걸 십자가나. 예, 이게 뭐 환영처럼 보이는 그런 거 아니에요? 미스테리한 이곳의 정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호사예요? 뭐 환자요? 아니요, 높이가 사람이 서 있을 높이가 아니잖아요. 되게 높은 거야. 흐릿하게 보이는 저 모습. 자, 소문에 의하면 이 사진 속 존재와 환자들 사이에서 아주 기묘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아니, 저 아까 주사 맞았는데 또 맞아야 돼요? 오늘 주사 안 맞으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간호사 복장의 여성이 환자들을 찾아와 주사를 놔주고 환자가 복용할 약까지 챙겨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원의 간호사 그 누구도 해당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거나 약을 준 사람은 없었던 거죠. 진짜? 그리고 사람들이 목격한 그녀의 인상 차기가 일치했는데요. 1930년대 간호사 차림의 그녀의 주변에는 푸른 빛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걸을 때 발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르륵이구나, 스르륵. 괴담의 발생지인 멕시코 후아레스 병원에는 실력이 뛰어나고 환자들에게도 친절한 베테랑 간호사 율라리아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같은 병원의 의사인 남자친구 호아킨과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율라리아 몰래 다른 여성과 결혼한 남자친구 호아킨. 아이고. 뒤늦게 이 사실을 한 율라리아는 큰 충격에 휩싸였고요. 평소와는 달리 무기력증에 빠져 점차 환자를 돌보는 일에도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그녀가 돌보던 환자 중 한 명이 사망하자 아이고. 율라리아는요. 다 나 때문이야. 내가 환자를 제대로 돌봤으면 그 환자가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죄책감에 휩싸여 괴로워하다가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아유, 안타깝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직원의 눈에도 목격된 정체불명의 간호사.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직원의 눈에도 목격된 정체불명의 간호사. 죽은 율라리아가 나타났어요. 정체불명의 간호사는 바로 사망한 율라리아였던 겁니다. 야, 그러니까 죽은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지 못하고 귀신이 돼서 환자들 아직도 치료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 귀신 중에는 직업 정신이 가장 투철한 귀신이네요. 가장 기묘한 이야기 19, 17위를 공개합니다. 동영상에 포착된 게티스버그의 유령. 2020년 9월 미국 펜실베니아주 남동부 게티스버그에서 포착된 동영상이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뭐야? 왜? 뭐 지나갔죠? 봐봐. 뒤에서 뭐가 와서 바퀴 쪽에 저 보시죠, 저기 순식간에 바퀴 지나가는 쪽에 거. 있다 가잖아. 어머머머. 뭐야? 2020년 9월 어느 밤 게티스버그를 지나던 그레그 웨링과 그의 삼촌. 저게 뭐야? 미스터리의 형체가 나타나자마자 웨링이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을 해서 이 기묘한 모습을 포착했던 건데요. 근데 헛것을 본 것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영상에 남았잖아요. 예, 또렷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해당 동영상이 공개되자 게티스버그 유령이 실체를 드러냈다. 혹시 그때 죽은 사람들은 아닐까? 이렇게 누리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뭔 일이 있긴 있었군요, 여기에. 남북전쟁 뭐 이런 건가? 사실 웨링과 삼촌이 유령을 본 게티스버그는요. 19세기 미국 남북전쟁 당시 최대의 격전지로 3일 동안 약 5만 명의 병사가 사망한 곳으로 알려졌는데요. 수많은 이들이 희생된 곳인 만큼 미국 내에서도 가장 음산한 장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티스버그의 미스터리한 목격담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요. 어느 날 시청 직원 2명이 엘리베이터 1층 버튼을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추지 않고 바로 통과해 지하까지 내려갔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면서 아, 왜 이렇게 놀래? 자기가 제일 놀랐네. 아이씨.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면서 두 사람의 눈앞에 펼쳐진 건
전쟁 당시 병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후 깜짝 놀란 두 사람은 정신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겨우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말 이곳은 포화 속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던 걸까요? 지금도 여전히 게티스버그 유령의 목격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묘한 이야기 19, 16일을 공개합니다. 귀신의 집에서 생긴 일. 자, 이번엔 국내 한 놀이공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놀이공원을 찾은 남학생들. 야, 여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아, 나 이런 거 극혐인데. 아이씨, 사내 자식이. 야, 이 형만 믿고 따라와. 잘 죽었다. 진짜 싫은데. 쫄았냐? 야, 이거 다 가짜잖아. 따라와. 진짜 언제 끝나는 거야? 왜? 야, 얘들아, 잠깐만. 일로 와봐. 와. 들어가 볼까? 쫄았냐? 쫄긴 누가 쫄아? 가자. 또 고등학생 때는 또 저 말이 그렇게 듣기 싫죠. 졸았냐에 발끈하죠. 제일 좋아. 아이, 참, 정말. 잡았어. 뭐야, 너 왜 그래? 아니, 누가 내 발목을 잡았단 말이야. 야,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거기 걸린 거겠지? 귀신의 집에 저런 거 너무 많아. 근데 앞에 있던 애들은 어디 갔지? 어찌된 일인지 불과 몇 발자국 앞서가던 친구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야, 저것 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야, 너네 무슨 일이야? 완전 소름. 아, 방심하다 시겁했네. 야, 그 귀신 알바 완전 실감 나더라. 뭐? 귀신 알바? 그런 게 있었어? 우린 못 봤는데? 아, 아니야. 분명 있었어. 야, 너도 봤잖아. 야, 장난치지 마. 여기 귀신 알바 원래 없어. 어? 야, 그럼 우리가 본 건 뭐지? 놀이공원 귀신의 집에 나타난 정체불명 미지의 존재. 과연 학생들이 본 건 진짜 귀신이었던 걸까요? 그래요. 뭔가 좀 잘못 본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긴장을 하니까. 예. 어. 사람이 가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발목을 잡은 거야. 가끔 그게 막 내가 야 잡혔어 했는데 문고리는 경우가 있잖아. 약간 그런 경우랑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믿고 싶네요. 이야기 내놔. 내일 내놔. 아유.
꿈에 볼까 또 무섭네요. 옛날에 그 귀신 드라마들이 다 조명이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지금부터 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미스터리한 존재, 산모들이 두려워하는 귀신 꾼띨 아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산모가 출산할 때 비명을 지르면 꾼띨 아낙이 산모의 비명을 듣고 찾아와서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긴 손톱이 달린 창백한 두 팔이 쑥 방 안에 들어와 갓 태어난 아기를 데려간다고 합니다. 너무 무식하다. 아,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구질을 해요. 아니 그리고 산모가 아프면 비명도 지를 수 있지.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래. 이 귀신도 안악이면 뭐 비슷한 아픔을 겪었을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아닙니까? 안악이라는 게 한국어가 아니지 않아요? 꾼띨 아낙, 할 때야. 안악 아니야? 낙낙. 정말 두 분들이 저한테는 큰 공포세요. 저도 공포스러워요, 제 자신이. 과거 한 여성이 마을의 영주에게 겁탈을 당해 임신까지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부탁이에요.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갖다니 마을에 큰일이 날 거야. 그 전에 넌 죽어야 돼. 주민들이 임신한 그녀를 생매자. 어휴. 그녀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된 그녀는 자신을 죽인 마을의 모든 남자와 그 자손들까지 저주.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고요. 뱃속 아기를 낳지 못한 슬픔 때문인지 산모가 갓 출산한 아기를 훔쳐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꾼띨 아낙이라는 이름도 임신한 여자라는 뜻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아기와 산모는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사람한테. 마을 사람에 대한 분노는 정말 이해하지만 이게 엉뚱한 곳으로 향한 것 같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거는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꾼띨 아낙이 인도네시아에선 지금도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이게 웬일입니까? 어? 와. 오, 되게 무서운데? 갓난아기를 노리는 귀신 꾼띨 아낙. 한 맺힌 그녀의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모모. 일본 도쿄 키타이케 부쿠로역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하는 남성 하루카와. 하루는 회식 후 만취해서 귀가했습니다. 술 기운에 멍한 기분으로 욕실에서 양치를 하던 중 누구야? 세면대 거울을 통해 하루카와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비친 겁니다. 아유, 지겨워. 아니 아까 혼자 산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거울을 보니 조금 전에 봤던 사람의 형체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 어떡해, 무서워. 아 내가 술 너무 많이 마셨나? 헛게 보이네. 하루카와는 애써 술김에 자신이 잘못 봤을 거라 생각했고요.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와? 아 요거 예전에 잠을 청했다고? 네, 술 내일 마셨으니까. 출근해야 되거나 그러는. 아, 바로 나와야지, 무서우면은. 그런데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건 문 쪽에 서 있는 정체모를 형체. 그리고 그 형체가 한 걸음 하루카와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 마. 아, 뒤 보고 있는데 왜 그래? 아, 나는 이번엔 조금 그냥 좀 괜찮았어. 아. 공포에 질린 하루카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제발 자신이 잘못 본 것이길 바랐는데요. 하지만 그 형체가 하루카와 침대에 앉기라도 한 건지 침대 스프링이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고 뭐야? 하루카와는 당장 이불을 집어던지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진작에 나왔어야지. 그런 거 아닐까? 예전에 영화 숨바꼭질에 나온 것처럼 너무 무서워. 그냥 이렇게 숨어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 기생충 그 밑에 그런 거 사람처럼. 아니었을까? 집에서 도망쳐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을 급하게 누른 하루카와는 순간 엘리베이터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 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지 말자. 이건 꿈일 거야. 이건 꿈일 거야. 지금 여긴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겨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어둠 속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마치 이리 오라는 듯 아, 하루카와 쪽을 향해 손짓하기 가만 안 돼, 시작했습니다. 가만 안 돼.
그러자 하루카와의 뒤쪽에서 엘리베이터 유리를 통해 봤던 눈이 빨간 소녀가 그 여자에게 달려갔고요. 그렇게 그 둘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소녀랑 여자라 그랬잖아요. 뭐냐지 뭐냐. 그런 관계가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카와는 이 기묘한 일을 겪은 후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얼마 전 아파트 인근 건널목에서 모녀가 전철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겁니다. 아이고. 가장 기묘한 이야기 19, 12위 공개합니다. 오 나의 귀신님. 자, 먼저 성시경 씨가 2011년 9월에 발표한 7집 앨범 선공개곡 오 나의 여신님 노래 먼저 들려드립니다. 그거 어쨌다는 건지. 들었어요? 안 들려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나? 뭐라 그러는데? 순식간이긴 해요. 그럼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상한 소리 안 들리셨습니까? 간주 부분이 2분 53초부터 3분 사이에 희미하지만 분명 한 여성이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귀신마저 그만 마셔라 그런다고? 술을 많이 먹긴 해. 요즘 많이 줄였대요. 줄이긴 줄였는데 그래도 많아요. 아 근데 여성 목소리가 코러스는 있잖아요. 코러스 아니죠. 만약에 코러스가 안 들어가야 될 타이밍에 그렇게 들어갔으면 녹음 잘못한 거죠. 다시 해야죠. 근데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믹싱하다 보면 진짜 뭐 그럼. 수천 번 뭐 반복해서 듣잖아요. 근데 이걸 못 골라냈다고? 그런데 말이죠. 당시 성시경 씨 측에서는 녹음 당시는 여성의 목소리를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시경 씨도 모르는 정체불명 누군가의 목소리가 녹음된 겁니다. 가장 기묘한 이야기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부부. 이번에 소개할 기묘한 이야기는요. 동화 속 세상이 현실이 되는 곳,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유명 놀이공원에 얽힌 괴담입니다. 꿈과 환상의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안전벨트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애처럼 유치하게 이게 그렇게 타고 싶었어? 어릴 때 많이 타던 거라서 자기랑 꼭 같이 타고 싶었어. 이거 못 말려. 자, 출발! 부부는 곧 자신들에게 닥칠 일은 상상도 못한 채 즐거운 마음으로 놀이기구에 탑승했는데요. 왼쪽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놀이기구는 다 끝났습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안전벨트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탈 때 있었는데. 아유, 이상하다. 출발할 때 분명히 놀이기구에 탑승했던 부부가 감쪽같이 사라진 상황. 어? 사고 난 거 아니야? 당황한 직원은 급하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여기 봐봐요. 분명히 탈 때 있었는데 내릴 때 사라졌어요. 없어. 없어. 뭐지? 그죠? 사고라도 난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포토존에 뭔가 찍히지 않았을까요? 놀란 직원들은 탑승 구간 중간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찍힌 사진들을 확인해 보는데요. 뭐야? 이게 다 뭐야? 포토존에서는 단 한 장의 사진만 찍히는데 이 부부가 찍힌 사진만 수백 장. 왜?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사진 속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왜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지? 다른 승객들은 없어요. 뭐야? 왜 갑자기? 아이. 뭐야? 갑자기 남편이 사라졌어요.
여기 남자밖에 없어요. 아,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게다가 이거 봐요. 지금도 사진이 계속 찍히고 있어요. 과연 그날 그곳에서 부부에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에서는 전에 살던 사람이 자살하거나 혹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나온 방이나 집을 사고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기묘한 이야기는 실화고요. 이 사고 부동산에서만 사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찾아다니는 건가 일부러? 왜? 이 남성의 정체, 바로 일본의 개그맨 마츠바라 타니시입니다. 타니시 씨,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만 하면 이제 무명은 끝이에요. 바로 사고 부동산에 직접 거주하는 한 관찰 프로그램의 출연 제안이었습니다. 아, 방송 기회였구나. 야, 이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송 출연을 결심한 타니시. 그리고 타니시가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된 건요. 과거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 살인 사건의 현장이었던 한 맨션으로 이사한 지 단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나 오늘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잖아. 네? 나랑 하나에도 오늘 뺑소니를 당했어요. 일단 처음부터 우연치고 너무 소름 돋는 현상이네요. 여기 집에 진짜로 안 좋은 기운이 있었나 봐요. 기운이 있을 것 같아. 이뿐만 아니라요. 타니시는 심령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뒀는데요. 그런데 영상 속에서 의문의 발광체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 하얀 거. 뭐야? 어우, 저런데 어떻게 살아? 사람 어떻게 저런 건 저런 진짜 어떻게 돈을 살아요? 아무리 줘도 저거는. 아니 그 궁금한 게 지금 이분 그 타니시 씨 네. 괜찮게 계시는 거죠? 설마. 다행히도 그렇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뒤에도 타니시는 정말 귀신이 실존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요. 아들이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집, 이별 후 자살한 여성의 집 등 오직 사고 부동산만을 찾아다녔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는 사고 부동산에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고 부동산에 사는 남자 타니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분들에게 사고 부동산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타살당한 집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인이 현장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가장 기묘한 이야기 19, 4위 공개합니다.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기묘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분이죠. 배우 변우미 씨가 직접 겪은 소름 돋는 실화를 소개해드립니다. 1997년 가을 영화 촬영차 홍콩에 체류하게 된 배우 변우민. 그는 약 2달간 홍콩의 한 아파트에 묵게 되는데요. 그에게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소리지? 갑자기 가끔 화장실에 물소리 날 때 있어. 엄청 무섭죠. 혼자 막 뽀록뽀록거리고. 사실 그 배관에 물 지나가는 소리도 무섭잖아요. 그럼요. 내가 안 켰는데. 아까 분명히 껐는데. 뭐야 또 등은. 잠깐 뭐 왜? 지나갔잖아. 지나가잖아. 옆에 있었잖아. 지나갔었다고? 욕조에. 저는 커튼 다 없애버려야 돼. 아까 있었는데. 피곤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꿈이 뒤숭숭하냐? 꿈이었어요? 물이나 좀 더 지금. 낮잠 자면 저런 꿈 많이 꿔요. 또 물소리.
아 뭐야 진짜. 방금 그런 꿈 꿨는데. 그러니까 불안하지. 그 후로도 화장실 물소리는 계속됐고 그는 왠지 모를 공포감을 느끼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들려오는 물소리. 그는 문득 며칠 전 한 스태프가 해준 말을 떠올렸는데요. 여름인 씨. 예.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 다크서클 좀 봐. 진짜 피곤하셨나 보다. 요즘 집에 꼬마 귀신도 나타난다면서요? 예. 다시 한번 꼬마 귀신이 나타나면 소영아. 셜록인 잘했지? 역시 매우 불필요해 보이는 빨리 영어 끝내고 한국 돌아간다고 잘 좀 얘기 장이라고 좀 하죠, 해줘. 돌자로. 나도 보고 싶지. 사랑해. 근데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죠? 귀신이 한 번 더 나타나면요. 그래. 또 한 번 귀신이 나타나면 싸우지 유둔라 라고 말해보세요. 예? 싸우지 유둔라. 장난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싸우지 유든나. 싸우지 유든. 싸우지 유든나. 장난 그만 쳐. 아저씨한테 혼난다. 싸우지 윤둔나. 싸우지 윤둔나. 왜? 잠겼어. 싸우지 윤둔나. 싸우지 윤둔나. 예. 고맙습니다. 우미 씨 얼굴이 왜 이래요?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왔네. 그게 말이죠. 아파트에 사는 꼬마 귀신에 대해 전해 듣게 된 통역사. 그런데 그 우미 씨 싸우지 유둔라가 장난치지 말란 말이 아니라요. 예? 아주 못된 스태프분이 장난친 것 같은데 싸우지 유둔라는 이 손가락을 잘라버릴 거야! 라는 뜻이에요. 홍콩 아파트에 사는 꼬마 귀신이 변호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유. 정말 그가 모르고 건넨 그 말 때문이었을까요? 분신사바, 오이테 부다사.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귀신을 부른다는 분신사바 놀이. 지난해 이 분신사바 놀이 때문에 서양의 여러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자, 악령인 이 찰리를 불러내 질문을 던지면 곁에 있는 악령이 연필을 움직여 대답을 해준다는 이 게임. 미국인가 봐, 미국. 자, 일명 서양판 분신사바라 불리는 찰리 챌린지인데요. 자, 지난해 미국, 영국, 스웨덴, 콜롬비아 등 서양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이 이 게임에 빠져들며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서 말려야 했을 정도였죠. 단순히 놀이라고 하기에는 좀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게임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찰리 are you here? 이라는 말로 시작해 찰리가 yes를 가리켜야 놀이가 시작이 된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모든 질문을 마친 뒤엔 반드시 찰리에게 그만 놀자라고 말을 한 뒤 yes라는 대답을 받아야만 이 게임을 중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야? 노라고 했지 지금 안 한다고. 노하면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계속 끝나지 않고 질문해야 됩니다.
무섭다. 자, 이렇듯 찰리의 허락으로 시작해 찰리의 허락으로 끝내야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만약 찰리가 예스라는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게임을 끝냈다면 가위에 눌리고 악몽을 꾸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자, 이 놀이를 하다가 이상 증상을 보였던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콜롬비아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이 놀이를 한 뒤 비명을 지르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다 끝내 입원을 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바로 지난달에도 22명의 여학생들이 이 게임을 하다가 게임 도중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여서 단체로 병원에 호송된 일이 있었어요. 무서워. 자, 근데 사실 과학자들 말에 따르면요. 찰리 챌린지는 이 악령이 연필을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반응 기대라는 무의식적인 심리작용에 의한 현상이라고 분석이 됐는데요. 런던 대학의 이상심리연구팀에서도 두 연필이 겹쳐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나 숨결에도 중심이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에 이거는 악령의 소환과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찰리가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지 없는지. 만약 예스라고 가리키면 우리끼리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Charlie, are you here? Charlie, are you here? 찰리 왔다. 찰리야, 정 기자 대만에 혼자 안 갔지? 혼자 안 갔지? No. 영어식으로 대답한 겁니다. 아, 찰리가 그래. 부정의문. 노라고 했네. 아,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이렇게 결론 내죠. 찰리는 초콜릿 공장에 가 있는 거예요. 시원하게 아재 개그로 마무리하는 걸로. 사실 뭐 남양 특집으로 저희 준비했으니까. 예. 어쨌든 우리는 잘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찰리 왔어. 깜짝이야. 뭐야? 아유, 장난친 거죠? 뭐가 떨어진 거야? 나 못 봤어. 나 진짜 무서웠어. 찰리 온 거 아니야? 아, 여기 진짜 찰리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찰리 있는 거 아니죠? 찰리. 이게 뭐야? 깜짝 놀랐네. 세계 최대 온라인 경배 사이트 이베땡에는 종종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중고 물품이 올라오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영원히 붙었다는 기이한 물건들. 참 재밌네. 보기에도 음산한 인형부터 거울, 심지어 공중부양을 한다는 사과사, 노트북까지. 영혼의 종류도 사연도 아주 다양한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유대인 하벨라의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와인 상자 디벅 박스입니다. 히브리어로 죽은 자의 혼을 뜻하는 이 디벅. 악령을 넣고 거기에 봉인을 해둔 상자인데요. 상자의 보관법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고 절대 열어보지 말 것. 자, 그러나 하벨라의 손녀부터 와인 상자를 구입한 케빈은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상자를 열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된 악령의 저주. 공교롭게도 케빈이 이 상자를 가져온 이후 돌연 뇌졸중으로 쓰러진 케빈의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데요. 더 이상 상자를 보관할 수 없었던 케빈은 온라인 경매 사이트인 이베땡에 사연과 함께 와인 상자의 사진을 올리는데요. 그런데 이 케빈의 무시무시한 사연은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트루먼 주립대학교 학생이었던 이오시프가 $140 현재 가치로는 약 15만 원의 이 박스를 낙찰받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오시프 역시 원인 모를 화재 등을 겪으면서 디벅 박스의 저주를 믿게 되고 결국 처음 디벅 박스를 구매했던 이베땡에 다시 판매글을 올리게 되죠. 어머, 기분 나빠라. $280, 현재로 치면 약 30만 원의 박물관 큐레이터였던 제이슨 헥스톤의 손에 이번엔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이슨 헥스톤 역시 원인 모를 두드러기로 시름시름 앓더니 심지어 피를 토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제이슨 헥스톤은 결국 유대교 사제를 만나 상자를 다시 봉인한 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게 됩니다. 이후 이 디벅 박스 이야기는 2012년 악령의 상자 포제션이라는 영화로 개봉이 되기도 했는데요. 자,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디벅 박스의 무시무시한 저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베땡에는 영원히 붙은 물건을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심상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실화에 담 일본 쓰나미 귀신. 약 2만여 명이 숨진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었죠. 2011년 3월 일본을 강타한 9.0 규모의 초대형 동일본 대지진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일본에선 미스테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 손님 앞에 선 택시. 그 여성의 목적지는 미나미 하마. 택시기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그곳은 쓰나미로 잔해만 남은 곳인데 괜찮아요? 여성은 제가 정말 죽은 건가요? 네,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한 마을의 동사무소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었죠. 그 이유는 발신자 번호가 이미 쓰나미에 휩쓸려 초토화된 공공시설의 전화번호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전화가 걸려오는 시간은 매번 당시 쓰나미가 덮친 시각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모르고 우연히 받은 직원의 증언. 비명과 함께 거대한 물이 덮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제가 당시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2011년 쓰나미 현장에서 미스테리한 괴 생명체가 포착된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쓰나미 속으로 뭐가 하나 들어갑니다. 보세요. 어디. 이제 그 뉴스 화면 저 봐요. 뭐 들어가죠? 쓱 들어가죠? 저게 누가 봐도 물보라가 아니에요. 일본인들 사이에서 바다 요정, 바다 유령이라 부르는데요. 수차례 촬영에 담겼다라고 합니다. 피해 지역에 유령 목격담이 속출하자 결국 2013년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서는 쓰나미 희생자와 재회했다는 이재민의 불가사의한 체험을 특집으로 꾸민 스페셜 프로그램 동일본 대지진 고인과의 재회를 방영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쓰나미로 잃은 가족과 이웃을 영혼으로나마 만나고 싶은 그리움과 죄책감이 유령 이야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2011년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을 떠도는 유령 목격담. 과연 그 미스테리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아유, 근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다. 안타깝죠. 싸우자 여름아 미스터리 19 8위 공개합니다. 빨간 옷 소녀의 저주. 대만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빨간 옷을 입은 한 소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대만에서 마신자라 불리는 이 소녀 귀신은 사람들을 유인해 그의 영혼을 빼앗아 버리는 귀신으로요. 말도 안 돼. 자,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소문도 전설도 아닌 바로 실제 선. 자, 1998년 3월 대만 타이중의 대둔산으로 놀러 갔던 한 가족이 이후 원인 불명의 병으로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당시 대만에서는 귀신을 소재로 한 방송이 한창 유행 중이었는데요. 그중 신출귀몰 제작팀에게 도착한 하나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영상을 본 제작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영상 속에 있었던 건 등산하고 있는 가족들과 그 뒤를 따라가는 정체불명의 빨간 옷을 입은 소녀였죠. 이 방송이 나간 후 빨간 옷 소녀를 봤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고요. 이후 대만에서는 빨간 옷 소녀에 대한 공포감이 극대화됐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참 후인 2014년 7월 대만 화롄의 산속에서 한 여성이 실종된 후 며칠 뒤 극적으로 구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CCTV로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면 경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실종된 여성의 뒤로 이번에도 빨간 옷 소녀로 의심되는 빨간 광채가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의 이 발표 이후 또다시 대만 시민들은 충격에 빠져들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20여 년 동안 빨간 옷 소녀와 관련된 의문의 실종 사건이 대만 전역에서 발생이 됐고요. 현재까지도 빨간 옷 소녀를 봤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 정도면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대만에서는 이 빨간 옷 소녀에 대한 공포감이 대중적으로 확산이 돼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일본 여학생들의 자살 장소. 웃을 수 없는 얘기다. 바로 일본 혼슈 지방의 유명한 화산 지역인 미야라산입니다. 1986년 마지막 분화를 한 이후로 분화 활동은 멎었지만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는 활화산입니다. 이 미야라산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죠. 바로 자살산. 끔찍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무려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 분화구 속에 목숨을 던졌기 때문이죠. 미아라산은 1934년 2월 도쿄의 여학생 2명이 이 산에 오르기 전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산이었습니다. 당시 2명의 여학생은 이 산에 올라 그중에 한 여학생 우케이 메이코는 친구 마사코에게 분화구에 뛰어들어 자살하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친구 마사코에게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에 그만 그녀는 분화구 속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친구의 자살을 목격한 괴로움과 우울증이 심해진 마사코는 다른 친구에게 이 비밀을 털어놨고요. 그 친구 또한 나도 메이코의 뒤를 쫓아서 미아라산의 문을 통해 낙원에 가고 싶어 데려가죠. 결국 또 다른 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던 마사코는 또 한 명의 친구를 미아라산으로 데려갔고 그렇게 그 한 명의 여학생은 분화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독이 됐네. 이 상황을 알게 된 동경 1일신문은 죽음을 유혹한 소녀, 하구의 분화구 투신을 2번이나 했네라고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미아라산은 여학생들의 투신 장소가 되면서 그 해에만 약 39명, 다음 해에는 약 944명이 자살을, 또 자살 직전에 구조된 여학생 수만 해도 무려 1,4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종종 홀령을 본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아라산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죠, 저는. 봄은 자살하고 싶다는데? 아이, 안 갈래요. 아니, 겁이 많아가지고 이씨가 강력하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섬뜩하네요. 야 오늘 오상진의 저주인데 이게 저주 아니에요, 이게? 1987년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 셰필드 이곳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새 우회로 건설이 한창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경찰 딕과 존은 인부들이 모두 떠난 공사 현장을 순찰 중이었습니다. 경위님, 밤이라 그런지 왠지 좀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으스스는 무슨? 앞이나 봐라. 저 앞에 사람 있잖냐? 진짜네. 애들이 왜 이 시간에? 자, 두 경찰이 본 여러 명의 아이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두 사람이 경찰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진흙투성이었던 바닥에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 도로는요, 2년 뒤인 1989년 스톡브리지 우회로라는 이름으로 완공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 둘 의문의 사고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운전자들의 공통점, 도로 위에서 아이들 혹은 수도승을 봤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곳은 유령 출몰 도로로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과거 약 100여 년 전 스톡브리지의 터는 놀랍게도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와, 근거가 있네. 게다가 한 지형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1800년경 스톡브리지 우회로 근처에 탄광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이곳에서 일하다 광산 사고로 꼼짝없이 생매장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 듣네. 한 맺힌 영혼들이 이제 그죠? 그 현실계를 아직까지도 떠도는 뭐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 수도승 다 연관된 얘기죠.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게 너튜버인 한 유령 사냥꾼이 실제로 이곳에서 유령을 만났다면서 증거 영상을 올렸습니다. 겟아웃이라고 그랬는데. 나가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왼쪽 어깨 못 지나갔다. 뭐야, 진짜. 못 지나갔네. 현재는 영국에서 귀신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곳으로 불리게 된 스톡브리지 우회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정말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저주 때문일까요? 자, 한 기자님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 한 편인데요. 워낙에 또 낭송을 잘하시고. 네. 아너 선배시니까. 네. 누나는 피를 토하고 여동생은 불을 토하며 홀로 지옥에 떨어진 토미노. 지옥은 어둠에 휩싸였고 꽃도 피지 않는다. 내용이 토하고 지옥 나오고 살벌한데요? 방금 한 기자가 읽은 건 일본의 유명 시인 사이조 야사가 1919년에 발표한 시집 사금에 수록된 토미노의 지옥이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 얽힌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미노의 지옥을 소리내서 읽으면 불길한 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싸울래? 털 다 뽑아버리겠네 진짜. 내가 잡을게. 뽑아. 뭐야 이게? 여보요. 아니, 그럼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뭔지 모르니까 이거지. 자, 진정하십시오. 네. 이 시는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진정하시고 원래 일본어잖아요. 네. 원문을 읽어야만 통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읽으면 괜찮은 일본어 할 거예요? 줄 압니까? 몰라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번역본은 상관이 없어요. 아 근데 이 얘기 그럼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일본에서 시 토미노의 지옥괴담을 믿게 된 이유. 바로 문학평론가 요모타 이누이코가 2004년에 발표한 평론집 마음을 구르는 돌처럼의 실은 글 때문인데요. 낭독하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생긴다라는 유명한 시다. 시인 테라야마 슈지는 이를 어겼고 얼마 뒤 사망했다. 테라야마 슈지는 일본의 천재 시인이자 영화 감독으로 1983년 향년 47세에 사망했는데요. 문학평론가 요모타의 글에 따르면 그가 토미노의 지옥을 소리내 읽는 바람에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시를 절대로 소리내 읽지 말라고 거듭 충고했던 요모타. 하지만 그 충고를 무시하고 토미노의 지옥을 낭독한 사람들이 올린 후기글. 혀를 깨문 것도 아닌데 혀가 베어 있고 자고 일어난 입안에 피가 고여 있었어요. 시 읽고 얼마 뒤에 발이 너무 아파서 봤더니 발바닥 껍질이 다 벗겨지고 발톱이 빠져 있었어요. 시를 낭독한 사람들이 겪은 미스테리한 일들. 정말 사이조 야사의 시에 저주가 깃든 걸까요? 절대 소리내 읽어서는 안 된다는 시. 토미노의 지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저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토미노의 지옥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가와이 토미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깃든 개. 1990년 일본 도쿄. 한 남자가 밤늦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차창 밖으로 뭔가가 보일 듯 말 듯 하는 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창문을 열어 주변을 둘러보는데 어이 깜짝이야. 왜 그래? 개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개가 아니고요. 사람의 얼굴을 한 인면견이 희죽 웃으면서 자동차를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더 등골이 쭈뼛 서는 건 대체 어떻게 쫓아오는 거야? 지금 시속 100km인데 말이야! 나 소름 돋아 지금. 너무 무서워. 평범한 개라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를 절대 쫓아올 수가 없겠죠. 대체 그 개의 정체는 뭘까요? 소문을 넘어 목격자까지 속출을 하게 되자 인면견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당시의 일본 모 방송에서도 목격자를 수문할 정도로 괴담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 도쿄 카마타의 주택가에서 촬영된 CCTV 화면인데요. 어머. 무언가 슬그머니 등장을 합니다. 저거. 저기 있네. 눈, 코, 입까지 뚜렷한 사람의 얼굴, 인면견입니다. 헐. 이게 개라고? CCTV 사진을 본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얼마 전 이 동네에서 실종된 사람 아니야? 일본의 몇몇 심령학자들과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인면견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근처에 있던 개들에게 깃든 겁니다. 아닙니다. 인면견은 대학 실험실에서 탈출한 개입니다. 유전자 조작에 실패한 개예요. 이렇게 인면견의 정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하지만 이 CCTV 속 인면견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면견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나벨 대 에나벨. 영화보다 무서운 실화. 자, 여기 인형을 버리는 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도 돌아오는 인형도 있죠. 집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찾아오는 영화. 에나벨입니다. 1969년 만삭인 아내 미아에게 남편 조는요, 한 인형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인형을 선물 받은 바로 그날 밤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집안에 침입을 하고 살해 위협을 가하는데, 하지만 다행히도 부부는 목숨을 건지게 되죠. 뭔가 불길한 마음에 인형을 버리고 바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인형이 부부 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What is it? How did that get in there? I swear I threw it out. I don't know.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이 가족들을 더 올가매는 인형. 뭐야? 이 영화가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입니다. 1970년 미국 코네티컷의 초자연 현상 연구가 워렌 부부가 악령이 씌었거나 저주받은 물건만 모아둔 오컬트 박물관이 있었는데요. 이곳에 끔찍한 저주와 함께 봉인되어 있는 애나벨 인형. 애나벨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요. 워렌 부부의 말에 따르면 1967년 미국 뉴욕에서 7살의 애나벨 히긴스라는 소녀가 강도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가 됐는데요. 이후에 이 인형을 소유한 사람들은 의문의 공격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인형을 가졌던 사람이 초자연현상 연구가 워렌 부부에게 도움을 청하고 결국 봉인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 뒤에 인형의 저주, 영화 애나벨이 탄생되죠. 실물도 있고 스토리도 있다고 하니까 더 무서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코네티켓의 한 박물관에서 순진무구한 얼굴로 핏빛 저주를 품고 있는 인형 애나벨. 함부로 그 봉인을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양특집 1탄 혼자 봐도 혼자 같지 않은 공포영화 19. 자, 10일이 공개해주세요. 당신을 노리는 죽음의 숫자 5. 1970년대를 대표하는 공포영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영화. 바로 오맨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럼요. 포스터만 봐도 무섭다.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았고. 다큐멘터리 작가 데이비드 셀처의 원작 소설을 배경으로 한 영화 오맨. 영국 대사 로버트 손의 아들로 입양된 데미안. 하지만 데미안의 정체는 다름 아닌 악마의 아들.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인간의 형태를 한 악마였죠. 데미안은 유모부터 시작해 자신의 주변 인물들을 차례차례 죽여나갑니다.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죽음으로 내몰고 장례의 식에서 지은 저 표정. 쟤 뭐야? 쟤 연기파 배우 됐죠? 저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가 있지? 저 데미안의 오싹한 미소가 관객들을 밤잠 못 이루게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맨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숫자 6. 6. 그렇습니다. 바로 죽음과 악마를 상징하는 숫자 6. 데미안이 처음 태어났던 날은 6월 6일 오전 6시. 악마의 아들 데미안 머리에 있는 표식은 666. 아하. 자, 이렇게 영화 오맨은 호러 영화지만 그 어떤 귀신도 또 흉측한 괴물도 등장하지 않고요. 숫자 6처럼 울기라고 음산한 진조만으로 공포감을 극강으로 끌어올리는데요. 근데 그 오맨에 얽힌 저주도 좀 많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속에서 처참하게 목이 잘려나간 카메라 기자의 모습. 자, 이 장면의 특수 효과를 맡았던 담당자가 애인과 네덜란드 여행을 하던 중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가 사고를 당한 자리엔 오맨까지 66.6km라는 표지판이 딱 있었고요. 뭐라고? 또 영화 속에서 원숭이들이 데미안의 악한 기운을 견디다 못해 난동을 부리는 이 장면을 촬영한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갑작스럽게 탈출한 맹수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납니다. 어머. 이 뒷얘기가 더 소름 끼친다. 어우, 저 영화는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겼다. 자, 오맨의 저주 그리고 숫자 6.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데미안의 저주였을까요? 남양 특집 1탄 혼자 봐도 혼자 같지 않은 공포영화 19. 10입니다. 피의 저주가 서린 금요일. 전 세계 공포영화 중에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주인공이 누굴까요? 제이슨. 전기톱. 걔 많이 죽였어. 텍사스 전기톱을 언급을 안 했구나 오늘. 그렇지. 그거 진짜 무섭잖아요. 하지만 오늘의 정답은 영화 13일의 금요일의 살인마 제이슨 부히스입니다. 대체 얼마나 죽였냐? 무려 158명. 그걸 또 그 100 몇 명을 저기 그냥 한 번에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 아, 끔찍하네요. 네. 13일의 금요일 그 악몽의 시작을 들려드리면요.
1958년 크리스탈 호수의 캠핑장에서 물에 빠진 제이슨. 하지만 교관들의 부주의로 결국 죽고 마는데요. 그리고 22년 뒤 1980년 6월 13일 금요일 폐장됐던 캠핑장이 재개장을 하면서 직원들이 하나둘 이유모를 살인을 당하는데요. 과연 피를 부리는 살인마는 누굴까요? 아 근데 저도 정말 어릴 때 봐가지고 저게 아마 제이슨이 그 복수하는 내용일걸요? 제이슨이 범인이 아니에요. 아닌가요? 13일의 금요일은 특별히 스포를 하겠습니다. Don't let her live. I won't. 모정이 부른 피해 복수. 엄마의 다중인격이 드러나는 모습이 소름 끼쳤던 이 장면. 그렇습니다. 살인마는 바로 제이슨의 엄마, 파멜라 보히스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치면서 트레이드마크인 하키 마스크를 착용한 제이슨 부이스는 살인마 캐릭터 중에 톱 오브 톱으로 등극하면서 정말 이례적으로 2탄을 넘어서 무려 12편까지 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제이슨 부이스가 마스크를 쓰니까 좋은 점이 주인공 배우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괜찮네. 바뀌어도 뭐 마스크 쓰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2009년까지 리메이크가 됐는데 39년간 제이슨 역할을 한 배우가 총 12명이나 됩니다. 한 명이 여러 번 혹은 더 한 편에 2명씩 출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오늘 내가 피곤하니까 야 오늘 네가 해. 그러니까 키도 비슷한데 네가 해라. 예, 예. 일단 챙겨줄게. 뭐 그래도 되는 거죠. 돌아가면서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개봉한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13일의 금요일이면 여전히 부활하는 제이슨. 이번 주 금요일 밤 다시 제이슨을 소환해보면 어떨까? 남양 특집 1탄 혼자 봐도 혼자 같지 않은 공포영화 19 9위 공개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영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파라노멀 액티비티의 시사회를 관람한 관객의 반응입니다. 이건 심리적인 공포 체험이에요. 잠잠한 바다에 갑작스레 찾아오는 파도와 같은 공포예요. 라는 후기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소문보다 먼저 이 영화를 알아본 이가 있었으니 바로 흥행의 귀재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집에서 관람하던 중에 이상한 기운을 뭐랄까 감지했어요. 실제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영화를 보다가 기이한 일을 겪었는데요. 감독에게 받은 파라노멀 액티비티 DVD를 집 침실에서 보던 중 방문이 잠겼습니다.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자 급기야 열쇠 수리공을 부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영화 속의 실제 초자연적인 현상을 직접 겪게 되자 이 영화 대박감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단숨에 판권 구매를 결정한 거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필버그의 예상은 딱 들어맞았습니다. 단돈 15,000달러, 약 1,600만 원의 초저예산 제작비를 들여 무려 2억 달러. 와, 2,2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냈죠. 스필버그 감독, 아니 전 세계를 사로잡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파라노멀 액티비티. 자, 연인 미카와 케이티는 동거 중인 커플인데요. 매일 밤마다 집에서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려오고 침실 문이 저절로 닫히는 등 기이한 현상들을 겪습니다. 결국 그 둘은 이 심령 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집의 곳곳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는 현상들. 그중에서도 다시 봐도 섬뜩한 이 장면, 케이티가 정체불명의 존재에게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저죠. 오 마이 갓. 오! 하지만 결국 미카는 시신으로 발견됐고 케이티는 행방불명되었다라는 자막으로 끝이 납니다. 오우, 미카는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 걸까요? 그리고 케이티는 어디로 간 걸까요? 너무 무서워서 못 보시겠다고요? 그러면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스펙타클한 다큐멘터리 파라노멀 액티비티는요, 모두 페이크 다큐멘터리입니다. 아, 그래요? 이 실화가 아니에요? 그거 알려주면 재미없는데. 자,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영화의 공포감만큼은 real fact. 절대 집에 혼자 있기 어려울 겁니다. 페이크라 할지라도 알죠? 오! 까불더니만. 1949년 미국 메릴랜드.
악마에 빙의된 소년 롤랜드 도. 그리고 레이먼드 비숍 신부는 소년을 구하기 위해 퇴마 의식을 시작합니다. 자, 이 일은요, 영화 엑소시스트의 바탕이 된 실화, 실제 사건인 겁니다. 자, 실화와는 달리 영화에서는 소년이 아닌 소녀 리건이 주인공입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리건. 그런데 어느 날 거친 욕설과 함께 자해를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리건. 카리스 신부는 리건이 악마 파주주의 빙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메린 신부와 함께 퇴마 의식을 시도하는 카리스 신부. 주님의 힘으로 널 물리친다. 뭐 이런 의미의 주문을 거는 건데요. 자, 뭐 공포 영화의 뭐 클래식이 된 명장면들이 클래식.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영화이기만 한 걸까요? 엑소시즘, 즉 퇴마 의식은요, 천주교에선 마귀를 내쫓는다는 뜻의 구마 의식으로 불리며 중세 시대부터 암암리에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 뒤 1991년 국제 퇴마 협회가 설립됩니다. 자, 그리고 2014년 6월 교황청에서 이 국제 퇴마 협회를 공식 인정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방증하는 내용이죠. 자, 그럼 정말 꿈에 나올까 무서운 엑소시스트의 명장면. 진짜 오마이갓이다. Do you know what she did? What is it? 저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장면. 심장이 쪼그라들었어, 저 순간에. 짧은 장면을 보면서. 네, 정말 상상도 못할 충격 장면의 연속이죠. 실제로 일부 관객들은 개봉 당시 영화를 보다가 기절까지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인정입니다. 자, 한 소년을 구하기 위한 신부와 악마의 대결. 악마의 소나기에서 카리스 신부는 과연 소녀를 구출해낼 수 있었을까요? 영화에서 확인하시죠. 저는 이렇게 또 퇴근을 하게 됐고요. 이제 1, 2위 기사만이 남아 있습니다. 두 기자만 남았네요. 헤드라인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워렌 부부의 미스터리 사건일지 컨저링. 안녕. 내 친구가 되어줄래? 초키. 척키가 오늘 공포 영화 1위를 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아니, 척키처럼 입고 나오신 분이 할 말은 아니, 제가 뭐 아니에요. 영화 저 슈퍼마리오예요. 진짜 척키 아니었어요? 저 버섯 먹으러 왔어요. 여기 뒤에 배터리 넣는데 있던데. 네, 에이, 하나도 안 무섭네요. 오늘 엄마랑 자야지. 남자 셋이요. 손잡고 갔어요. 2013년 미 역대 공포영화 개봉 성적 1위. 17일 만에 흥행 1억 불 돌파. 그야말로 공포영화계의 새 역사를 쓴 컨저링. 컨저링 1편에서 다룬 실화. 바로 해리스빌 사건입니다. 1971년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해리스빌 마을에 낡은 2층 주택으로 이사온 페론 가족. 그런데 그때부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집에서 원인 모를 악취가 진동하더니 누군가 가족들이 잠자는 동안 발을 잡아당기고요. 거기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거나 일명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컨저링에서 관객들이 가장 데시벨 높였던 장면. Wanna play hide and clap? 참. 컨저링 2도 역시나 큰 화제를 몰고 왔는데요. 역시나 실화가 바탕이었습니다. 11살의 주인공 자넷과 언니 마가렛은 위자 보드 게임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방 안의 침대, 서랍장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악령을 불러낸 자넷은 천장에 몸이 붙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실제 남아있는 증거 영상, 자넷의 몸에 깃든 전 집주인인 할아버지 귀신 빌 월킨스. No. Who's there? 목소리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 네. 자, 이 모든 사건의 중심, 악령 퇴치자들, 바로 초자연 현상 연구가 워렌 부부죠. 워렌 부부는 사람과 사물에 깃든 악령을 퇴치하는 일을 하며 초자연 현상 연구가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워렌 부부가 조사한 케이스만 무려 만여 건. 그리고 만여 건의 사건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미스터리한 사건만 골라 만든 게 컨저링입니다. 7화라 더 무서운 극강의 공포 혹시 아직도 못 보셨습니까? 이 경고만 드리겠습니다. 절대 혼자 보지 마십시오.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존재. 여기로 갔어. 이것의 정체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왜 영상이야 또? 영상이 있어요? 뭐야? 나무 껍질을 뜯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기네 하나가. 이것의 정체는 아프리카 남동쪽에 위치한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만 서식하는 아이아이 원숭이입니다. 아이아이 원숭이. 다소 괴기스러운 비주얼과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만 바짝 마르고 길 뿐만 아니라 손가락 끝에는 갈고리 같은 고리까지 있어서 꽤 오래 전부터 이 아이아이 원숭이에 얽힌 저주가 많이 돌았습니다. 자, 이 아이아이 원숭이가 긴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면 그 대상에겐 죽음의 저주가 내려지고 또 밤이 되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 사람의 혈관을 뚫고 결국 심장을 도려낸다는 괴담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인 아이아이 원숭이를 보기만 하면 그 즉시 무조건 사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긴 게 무섭다는 이유로 그냥 막 죽여버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괴담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괴담이 진짜 뭐 누가 죽었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게 있어야지. 실제로 그런 사례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그 시작도 알 수 없는 괴담 그리고 악마라는 누명을 쓰고요. 현재는 국제자연보호연맹이 지정한 멸종 위기종 신세가 되었다는데요. 자, 두려움과 공포에 타겟이 되며 인간들의 손에 무참히 사살돼 멸종 위기에 처한 아이아이 원숭이. 과연 진짜 악은 누구일까요? 영국을 덮친 이집트 공주의 저주.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인 1860년대 이집트. 이집트를 찾은 어느 4명의 영국인들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귀한 유물이라는 관 하나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구입한 관은 고대 이집트의 문화재로 신분이 높은 한 여성의 미라를 넣은 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관을 구입한 4명의 영국인은 관을 구입한 직후 한 명은 이집트에서 온데간데 없이 실종됐고요. 또 한 명은 의문의 총격으로 팔을 절단. 그리고 나머지 둘은 목숨을 건졌지만 전 재산을 파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이집트를 떠나 영국으로 옮겨져 한 재력가에게 인수됐는데요. 그런데 이 재력가의 가족 중 무려 3명이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집에 의문의 화재까지 발생하자 결국 이 관 때문이라고 여기고 영국 국립박물관이 대형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결국 이 관은 언럭키 머미, 불운한 미라라고 불리며 영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데요. 너무 끔찍해요. 이게 계속 불운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러게, 그지? 진짜 저주가 있나 봐. 사실 이 관의 주인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된 이집트 공주로 내가 죽거든 나일강에 묻어라. 누구든 나를 나일강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는 죽음의 저주를 내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저주를 남겼다는 건데요. 그렇게 박물관에서 잠든 줄 알았던 이 관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이 저주받은 관을 경매를 통해 윌리엄 스테드라는 고고학자에게 넘겼고 그가 이 관을 배에 실었다는 건데요. 그 배가 바로 타이타닉호라는 거죠. 진짜? 그 침몰이 저 저주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 공주의 저주가 타이타닉호를 침몰시켰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는데 이에 대형 박물관 측은 관을 경매로 넘겼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지금도 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다 라고 해명을 했고요. 하지만 저주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 윌리엄 스테드가 타이타닉호에 실은 것은 관이 아닌 그 속에 미라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실 혹은 거짓 인형은 알고 있다. 영화 사이코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죠. 미국의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에디 게이는 사람의 가죽으로 장갑과 의자포, 전등갑 등을 만들고요. 만약에 인피로 이것까지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보시죠. 보기 싫어. 저건 너무 악취입니다. 실제 사람 같은 피부결에 초점을 잃은 듯한 눈동자,
그리고 갑자기 입을 뗄 것만 같은 이 기묘한 모습의 인형들. 2000년대 초반 실제로 이 인형을 사진만으로 접한 이들이 이 인형 사진을 본 날 나 가위 눌렸어요 라는 이야기를 쏟아내 이 인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공포심이 감돌았습니다. 거짓이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인형에 얽힌 사연들이 밝혀졌습니다. 19세기 일본의 한 인형 제작자가 만든 이 인형들은 엄청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형수 시체의 피부와 머리카락을 뽑아 만든 인형이며 심지어는 이 인형이 일본 가나가와 현의 학곤의 신사에 보관됐었다고 전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약간 관광지잖아요. 관광지에 그렇게 해놨으나. 그런데 그 인형들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인피로 인형을 만든 것이 들통이 날까 봐 그 인형들을 태워 신사에 공양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인형 사진을 본 이들을 가위에 눌리게 하고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인형들의 반전. 19세기에 만들어진 것도 사람 가죽도 아닌 구관절 인형 제작가 호리 요시코의 작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죠? 네, 다행이네요. 자, 여러분들 마음을 또 놓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가 진실입니다. 뭐야 또. 일본의 전무후무한 괴담 수집가이자 유명 공포 프로그램을 진행한 탤런트 이나가와 준지. 이 사람이 실제로 겪은 일화입니다. 어느 날 지인에게 저주받은 여자의 10일이라는 인형극 무대 진행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작품에 오르는 인형을 처음 본 그는 왠지 모를 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걸까요? 인형극 대본 작가의 집에는 의문의 화재가 발생. 심지어는 인형 제작자인 하시모토 사부로가 실종되는 등 갑자기 인형극과 관련된 이들에게 이상한 악재들이 연속적으로 덮치고 맙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건요. 이상하게도 인형극 관계자들에게 부상이 찾았는데 희한하게도 그 부상은 오직 오른손과 오른발에만 입었다는 거죠. 결국 끝을 모르는 악재에 이나가와 준지는 자신이 처음 보자마자 꺼림칙하다고 느꼈던 인형을 들고 영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인형은 그냥 인형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오른손, 오른발을 잃은 상처 입은 소녀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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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일부러 그런 거야? 나 진짜 놀랐어. 왜 이렇게 자꾸 떨어져 뭐가?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이나가 준지는 그 뒤 이 인형을 태워서 소녀의 영혼을 달래주었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뒤로는 의문의 사고나 기묘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인형 별로 집에 별로 두고 싶지 않거든요. 난 인형 나도 좀 무서워요. 중학생 때인데 제가 자는 방에 앞에 그 곰돌이 인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다가 너무 이렇게 잠이 안 와서 뒤척여서 딱 이렇게 눈을 떴는데 이렇게 곰돌이가 저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눈동자가 돌아가 있는 거야. 눈을 굴렸구나. 날 보고 있다 이쪽을 보고 있더라니까. 너무 소름이 돋아서 엄마를 안고 운 적이 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12위입니다. 귀신들이 속삭이는 신령 스팟. 버려진 폐가에서의 공포 체험을 담은 영화 헌티드 창의를 찍기 위해서 영화 스태프들은 싱가포르의 한 폐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태프 중에 한 명이 촬영 중간에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간 겁니다. 뭐야 또 왜? 그 이유는 스태프이 촬영 화면을 돌려보다가 화면 속에 뾰족하고 기괴한 손 그림자가 같이 찍힌 것을 보고 기겁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 병원은 구창의병원으로요. 1935년 영국군을 위해 지어진 병원이었지만요. 1942년 일본군에게 점령당한 뒤 죄수와 포로를 가두고 고문하는 장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장소는 좀 불길한 곳이네. 일본군은 심지어 이곳에서 포로들의 손을 잘라 쇠말뚝에 꽂아놓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국군이 이 병원을 차지한 이후에는요. 반대로 수많은 일본군이 이곳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5만 가지 사람들의 원한이 다 서려 있는 곳이죠. 이렇게 끔찍한 사연이 얽혀 있는 탓에 1995년 결국 폐허로 버려졌는데요. 그 뒤에는 이제 시기 어린 친구들이 폐가 체험을 하겠다며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11위 갑니다.
당신의 옆을 노리는 오싹한 그가. 당신이 찍은 사진 속에 당신이 아닌 또 다른 의문의 형체가 찍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무서워 이런 거. 데이비슨과 친구 제시는 자녀들과 함께 호주 퀸즐랜드주의 로커강에서 사진도 찍고 물놀이도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인하던 중 데이비슨 일행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뭔데. 그 이유는 사진 속에는 데이비슨과 제시 그리고 세 자녀와 함께 총 5명이어야 하는데요. 사진 속에 6명이 있습니다. 진짜? 흐릿하지도 않고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마치 석고상처럼 가운데 쓱 자리 잡은 의문의 형체. 더욱 무서운 것은 물놀이를 하는 동안 어린 딸이 엄마, 누가 내 발을 자꾸 잡아당겨요 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었다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데이비스는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껴 사진을 초자연 현상 전문가에게 맡겨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분석한 초자연 현상 분석가는 1913년 고작 13살의 죽음을 맞이한 도린 오설리반인 것 같다고 밝힌 겁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설리반이 당시 익사한 장소가 데이비슨 일행이 사진을 찍은 바로 그 위치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또 있어요? 2015년 영국 랭커셔주에 사는 아기 엄마 나타샤는 집에서 셀프로 머리를 염색한 뒤 셀카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확인한 나타샤는 소스라치게 놀라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왜? 뭐가 있는데? 나타샤의 오른쪽 어깨에 마치 사람 얼굴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형상이 보였는데요. 저거 뭐야? 이때 나타샤를 더 놀라게 한 건 불과 몇 주 전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집에 혼자 있던 나타샤는 초인종 소리에 밖으로 나갔는데요. 저 돌아가신 분을 모시러 왔습니다. 무슨 말이세요? 저희 집엔 돌아가신 분이 안 계신데? 그날 나타샤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은 장의사였습니다. 이웃에 상을 당한 집이 있었는데 집을 잘못 찾아온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과를 하고 돌아갔지만요. 혹시 이웃의 그 돌아가신 분의 혼령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서는 느낌을 받았고 결국 그 불길함을 떨치지 못해 집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무서워. 이거는 정말 진짜 집 내놓을 만하다. 그러니까 너무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10입니다. 8명의 마녀가 죽은 집. 또 그래. 2004년 바네사는 이사할 집을 찾다가 영국 동부의 작은 도시 에식스에 위치한 이 집을 보게 됐는데 뭐 위치도 좋고 가격도 착해서 집을 덜컥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바네사에게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바네사는 임신 중이었는데요. 화장실에서 이를 닦던 중 무언가가 뒤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바네사를 떠밀었고요. 어느 날은 누군가 임신 중인 배를 걷어차 쓰러지기도 했고요. 복도에선 검은 그림자들을 보기도 했고요. 거실에서 의문의 핏자국을 발견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들을 그냥 넘길 수 없었던 바네사는 이 집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집이 지어진 건 16세기였는데 그때 이 집의 용도는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마녀 재판소. 당시 마녀로 몰리며 재판소에 끌려온 이들은 지하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끔찍한 고문을 받았고 마녀로 지목돼 교수형 당한 사람만 무려 8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녀 사냥이 끝난 뒤에는 감옥으로 사용됐으며 그 뒤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된 이후에도 의문의 자살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집에 얽힌 끔찍한 이야기를 알게 된 바네사. 처음에는 엑소시스트를 불러서 유령들을 몰아내려고 했지만요. 귀신이 사라지기는 큽니다. 집안에서 찍은 사진에 유령의 모습이 나타나는 등 기묘한 현상이 날로 심해지자 결국 이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바네사의 고백 이후에 한동안 고스트헌터들의 투어 스팟이 됐던 이 집은요. 새 주인을 찾은 지 1년 반도 못 넘기고 빈집이 됐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9입니다. 귀신님, 지금 여기 있으신가요? 저희 첫 번째 공포 특집 싸우자 귀신아 미스터리 편에서 소개해드린 서양판 분신사바
찰리 챌린지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뭐 찰리는 우리가 기억을 못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입니다 이제. 네, 뭐 전구도 계속 떨어뜨리고. 그럼요. 네. 자, 오늘은요. 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포로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강령술이 있다고 해서 취재해왔습니다. 저기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보여요. 지난해 4월 페루의 북부 도시 타라포토 한 중학생 소녀가 검은 옷의 남자가 보인다는 비명과 함께 발작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왜 저런 거야? 갑자기 왜 저래? 결국 소녀는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같은 학교 아이들이 80여 명이나 같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는 거죠. 이 학생들의 공통점은 바로 위자보드라는 강령술을 했다는 것이었죠. 위자보드는 1800년 중반 망자의 영혼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하고요. 1890년경 미국에서 이 위자보드를 보드게임처럼 상품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위자보드판에는 yes, no 그리고 알파벳,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두 사람이 앉아서 저 포인터에 손을 갖다 대고 움직이다 보면요. 이 포인터가 스스로 움직이는 느낌이 온답니다. 그럼 그때부터 영혼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저 포인터를 움직여 답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이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H.O.T입니다. 진짜? H.O.T가 활동할 당시에 토니 씨가 이 위자보드를 가져와서 멤버들과 해보다가 우리가 언제 해체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해체 연도수를 가리켜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실제로 문희준 씨가 직접 방송에서 밝힌 얘기예요. 자, 그런데 꼭 아셔야 할 것이 이 위자보드가 단순한 망자의 영혼이 아닌 악령을 불러온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절대 혼자 하지 마라. 무덤가에서 하지 마라. 15분 이상 하지 마라. 이런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악령에게 큰 해를 입는다고 하니까요.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피를 부르는 태국의 송장도로, 한국 홀령이 깃든 일본 터널, 태국 수도 방콕에서도 최대 번화한 지역인 라차다. 이곳 라차다의 한 도로 중앙에는요. 색색의 천으로 감긴 큰 보리수 나무와 그리고 이 도로 위 육교까지도 수백 수천 마리의 무수히 많은 얼룩말 조각상들이 놓여 있습니다. 얼룩말? 정확해요. 왜? 이 얼룩말이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100 Death Curve. 사람들 사이에서 송장도로로 불리는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서 충돌 사고가 난 후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제가 나무에 부딪히기 전까진 차선이 잘못된 줄 몰랐어요.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제가 뭐에 홀린 것 같았어요. 모두들 정신이 들기까지는 자신이 도로를 이탈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들이었죠. 그런데 이 도로가 더욱 악명을 떨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한 스님이 버스를 타고 이 도로를 지나던 중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깼는데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경찰에는 너야! 너야! 아, 쫄았어. 아, 나 멀쩡한 척 하려고 했는데 쫄았어. 스님이 너무 놀라서 버스 안을 둘러봤는데 더 소름을 끼치는 건 버스 안에 온몸이 피투성이인 귀신들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머. 그래서 스님이 알아봤더니 이 비극이 시작된 건 약 40여 년 전에 한 젊은 여인이 야밤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숨지면서 시작됐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방콕의 고승들은 그녀의 넋을 기리기 위해 퇴마 의식을 거행했다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송장도로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운전자들은 이 도로를 지날 때마다 클락션을 울리거나 아까 본 조각상을 두면서 망자들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목숨을 앗아가는 저주의 도로가 있다면요. 일본에는 귀신의 저주가 계속되어 결국 폐쇄한 터널도 있습니다. 후쿠오카 지역의 이누나키산 중턱에 있는 이누나키 터널입니다. 참고로 과거 인기 아이돌이었던 그룹 슈가의 멤버 아유미 씨가 겪은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곳이 워낙 유명한 심령 스팟이다 보니 재미삼아 친구들하고 차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아유미 씨가. 뭐하러 가? 그렇게 터널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을 목격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시시하다. 그리고 실망을 했답니다. 그때 한순경이 아유미 씨의 차를 불러 세웠는데 그때 한 말이
아, 왜 위험하게 사람을 차 지붕 위에 태워서 다니고 있습니까? 아, 닭살 돋았어, 진짜. 아, 진짜 타지 좀 마, 좀. 누구 있지, 이 안에? 야, 저 캐비넷 좀 보고 와. 그리고 그 밖에도요. 이 터널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한복을 입은 귀신들이었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터널을 뚫기 위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강제징용되어 무참히 혹사당하고 사망까지 한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혼령들이 원한에 사무쳐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하고요. 또 터널 자체가 워낙 후미진 곳이라 더 흉흉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누나키 터널 폭행 사건이죠. 1988년 이 터널을 지나던 20살 우메야마 군은 신호대기를 잠시 정차했는데 그때 불량 청소년들이 이 차를 잡아타고 우메야마 코이치를 집단 폭행한 뒤에 살해한 사건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1994년 신이누나키 터널을 개통시키면서 대신 구 터널 입구는 아예 콘크리트 덩어리로 막아두었답니다. 그런데 이누나키의 저주가 옮겨간 것일까요? 새로 개통한 신이누나키 터널에서도 밤늦게 차를 얻어 타려는 불명의 여자가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